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은가 하면은요, 물론 미국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인데, 그동안 최근에 한국에서는 그 반일 감정에 대한 것, 그리고 뭐 그와 관련된 것들은 참 많았었습니다만은, 중국에 관해서 한국이 다져봐야지 될 것이 무엇인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국과 한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포커스를 둬야지 되는가, 그런 것들은 좀 적었다고 비교했을 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문화 충돌에 주목해야지 된다, 이런 그 기고문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디플로맷이라는 외교 잡지, 특히 아시아 쪽에 포커스를 둔 그 외교 잡지의 기고문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무엇을 다지고 있는가, 또 한국에서 크리스찬 디오르가 처음으로 런어웨이 쇼를 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뭐 보그 미국 잡지에서 보도를 했고요. 그 밖에 이제 북한과 관련된 뉴스가 당연히 있을 테고, 그리고 뉴스에서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떨어진 것을 시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내용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릴 내용은 제목 자체가 미국이 should pay attention, 주목해야지 된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 분쟁에 대해서 하는 디플로맷이라는 그 잡지에 실린 글인데, 이 글은 어떤 때는 제가 웬만하면 아주 독보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면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때는 한국인 이름으로 쓰여진 것이나 한국인 이름으로 보도가 된 것보다는 웬만하면 다른 전혀 한국인이 아닌, 한국의 피가 섞이지 않은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한국인의 피가 섞인, 비록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뭐 태어났다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 그 교육을 받고 다른 유럽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인의 피가 있는 그런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디플로맷의 그 글을 쓰셨는데,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국경제연구소라고요, 버지니아주에 본부가 있는 띵크탱크,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많지만, 미국 사람을 포함한 한국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이분들의 국적은 미국인일 수 있으나 딱 우리가 얼굴을 보면 한국인의 피네 하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분입니다. 이제 영권이라는 분이세요. 그 조지 워싱턴 대학, 조지타운이군요. 조지타운에서 국제관계를 공부를 하셨고,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정경대학에서 경제 역사를 공부를 했고, 그 뒤에 이제 미국에서 많은 이런 그 비슷한 일, 주장,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경제연구소의 그 소통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강대국 지위에 대한 중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어떠한 그 역사적인 증거 고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의 주장, 중국의 서사, 중국의 해석 내지는 중국인이 그 갖고 있는 설화, 과학적이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 바탕을 두고 굉장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문화 충돌이 한복을 포함해서 있을 때 많은 주장을 하는데, 워싱턴이 여기에 주목을 해야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분의 영킴이라는, 이분은 영권이라는 이분은요, 가만히 남의 나라 일이다 하고 보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워싱턴이 많은 연구를 해야지 되고, 이러한 것들도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문화 자산에 대한 충돌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손상된 것도 사실이고,
맨 앞에는 제가 최근에 일본에 관한 충돌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중국에 관한 충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따지자면 일본에 관한 것이 조금 더 최근에는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워싱턴의 외교정책 관찰자들이 지금까지 많이 침묵해 왔는데 사실은 워싱턴 DC라는 그곳이 무슨 역사가 버지니아도 가까운 곳이고요. 역사가 뭐 문화 전문가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아유 그거는 구태여 나의 영역이라든가 미국하고 딱 겹치는 부분이 아니니까 하고 있다면 앞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지정학적인 기류라든가 그런 것을 측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충돌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내고 이게 옳다,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기고문입니다. 외부에서 관찰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복의 논쟁, 기원, 이번에 이제 많이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도 또 한번 지적이 됐지만 그것도 아니 뭐 그냥 그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는 중국의 고도의 계산이다. 한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결국은 중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지금 이 기고문을 쓴 영권 씨는 후자에 속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아유 민족주의 뭐가 폭발한 거야 두 나라에서 이렇게 딱 일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이 동아시아를 완전히 중국 중심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 중국 불가침 지역으로 해놓기 위한 것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국내적으로 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이 과거 우리 뭐 민족도 같은 민족이고 슬라브고 뭐 1900년대 초부터 91년도까지 우리 거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러시아에서 그런가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러시아도 푸틴이 해석하는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해서 독립민주국가가 30년이 더 됐는데도 침공을 하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처럼 중국의 그 같은 것도 가만히 두고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외교 정책 기반은 이 같은 이슈를 무시해 왔는데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길버트 로즈먼 교수. 한국이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아이덴티티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이 뭐 외교 정책이라든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뭐 이걸 잘못하고 있어 저걸 잘못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 만만하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들여갔을 때 그때 이제 중국은 딱 그 눈으로 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중국은 지금도 그 시각이 한국은 중국에 속해 있다.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계속 지금까지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와 중국의 청나라 그 이전 조공의 역사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조공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면화적인 그런 딱 의식적으로 뭐 조공을 보내고 여기 왕을 인준을 해줘야지 지금 뭐 미국에서 연방 상원에서 연방 대법관을 인준을 해줘야지 대법관이 그때부터 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의식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르투갈이 과거에 중국과 어떤 상업적인 그런 특권 내지는 상업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 중국 뭐 황제에 조공을 바쳤다던가 이것도 그냥 중국 황제가 좋아서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로 인해서 얻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고요. 조선과 뭐 청나라 이런 나라와들과의 관계는 조선 내부의 문제 때문에 내부에 뭐 양반이 있고 양반 아닌 계층이 있고 뭐 무슨 파 누구 파 무슨 성씨에 관해서도 이것저것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분히 이리저리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죠. 이방원이 윤허를 받을 때도 그렇고 이방원이 뭐 엄마가 다른 동생 본인 너무너무 싫어했지만
중국으로부터 왕으로 윤허를 받기 위해서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쭉 그 내용을 보면은 조선 왕실 내부의 싸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때로는 이걸 이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구엔 왕조도 중국의 황제를 킹이라고 왕이라고 불렀지만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중국과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베트남 내부에서는 자신들 왕조는 황제라고 부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 대학교의 지혜송 그 교수, 송지혜 교수인가요? 제가 영어로 써 있는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라스트 네임이 송인 것 같아요. 지혜송 교수인 것 같은 거. 네, 송지혜 교수 맞습니다. 청나라가 뭐 그래서 이런저러한 조약을 맺었는데 불평등한 종속 관계를 맺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을 공식화하려던 그 청나라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1888년부터 워싱턴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을 했고 실제로 수립을 해서 외교 대표부를 설치를 했었던 주권을 주장했었던 그런 나라라는 것을 살짝 알려줍니다. 중국의 경우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청일전쟁에서 패했잖아요. 1800년대에 95년도였죠. 1895년도 뭐 신해혁명 같은 것도 뭐 엉망진창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하다가 중국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주면서 중국 대표가 1919년도에요. 아이고 한일합방 베르사유 회의에 갔을 때 중국을 강대국으로 인정을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중국을 강대국으로 인정해야지 된다는 것은 나라의 크기가 워낙에 이제 뭐 방대하니까요. 사이즈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다양한 문화, 깊은 문화, 오래된 문화 같은 것, 그리고 역사적인 역할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뭐 강대국으로 인정돼야지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뭐 서구가 그러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정을 중국 외교관이 잘한 거죠.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준 거죠. 그랬는데 아무튼 최근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문화 수정주의, 역사 수정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구려는 그냥 어디 변방에 작은 소수민족 집단이었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존중받을 주권국가가 아니었다는 주장이고 비슷하게 베이징은 한국이 전통적인 옷을 한복을 가질 권한이 없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형태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인은 문화 아이덴티티 주장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아는 전부 모든 것이 땅도 넓고 뭐도 그렇고 뭐 민족적으로도 뭐 많고 중국 중심으로 해야지 된다는 이러한 것을 이게 이제 중국의 역사 수정주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업저버, 관찰자, 전문가들은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 중국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중국보다 약한 나라들을 보복하는 것을 더욱 쉽게 한다.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돈바스를 3분의 1이나 가져갔을 때 아직 우리 일이 아니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도와줘. 우크라이나와 공식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독립국도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유럽은 독일이 지금 푸틴의 조력자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오일 사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유럽은 우리가 싸게 멀리서 오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싸게 사는데 그냥 우크라이나에 그 반도쯤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키이브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러 직접 갔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유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푸틴이 야금야금 넘어오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봐야지 된다고 이 영권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차했을 때 보복을 옆 나라 강하게 하고, 그럼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무역 의존도 같은 높았던 한국 같은 데가 꼼짝없이 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 기반은 이 같은 내용을, 중국의 역사 수정, 그리고 뭐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워낙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것을 연구할 만한 기반이 있는 사람도 많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입을 열면 되는 것이고, 먼저 내용을 따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한국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분은 내용을 충분히 제3국의 사람들로서 워싱턴의 띵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이 따져보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문화 전문가라든가 역사가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어느 역사 전문가, 문화 전문가들의 이 말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점검할 능력은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활동이 결국은 워싱턴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이 전혀 팔짱 끼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쳐다보고 있을 때, 어머 이것도 야금, 이것도 야금, 한국이 무슨 한복은 뭔 한복,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 푸틴을 봐라 하는 형태의 디플로맷에 실린 미국은 중국과 한국과의 문화 충돌을 그 pay attention, 거기 딱 주목해야지 된다 하는 기고문이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내용은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은 아니기 때문에 안 전해드리는데, 혹시 뉴욕타임즈를 페이퍼로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문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복에 대해서 얼마나 길게 써놨는지 모릅니다. 길게 쓰고, 예전부터 우리는 딱 보면 아는데 그걸 미국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지 되니까 폭이 넓고, 소매 여기부터 여기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빌레라의 그 여유를 두는 것에 막 이런 한복을 뭐 굉장히 아주 품이 넓으면서도 선은 또 디테일하고 뭐 고름 같은 거 이런 거, 더군다나 요즘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애플 플러스에서 하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었고 지금은 드라마로 하는 빠칭코 때문에, 빠칭코가 한복이 나오고 하니까 더 이게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아주 근사하게 한복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잘 만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소개를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뭐 혹시 신문 갖고 계신 분들은 제목이 뭐였던가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의 한복을 보는 그런 게 뉴욕타임즈에 실렸고요. 이건 한국 밖에서의 한국은 아니니까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옷과 연관해서는 뭐 샤넬에 대해서도 제가 불과 몇 주일 전에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이번엔 디오르가 크리스찬 디오르 맞죠? 제가 무슨 크리스찬 디오르를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기사 자체에 크리스찬 자는 아예 빼고 디오르로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디오르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패션쇼를 한다. 4월 달에. 그런데 저는 제가 어떠한 그 지식이라든가 견문이 넓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학교에서 최고 사치품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눈으로 보면, 시각으로 보면. 그런 사치품 옷에 대한 그 패션쇼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다 그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대학교에서 아무리 무슨 뭐 의류, 텍스타일 이런 학과가 있다 할지라도 사치품 그런 회사의 패션쇼가 열려진다는 것은 제가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요. 이화대학교에서 4월 30일에 디오르가 한국에선 처음으로 패션쇼, 런어웨이 쇼 쫙 뭔가 이제 뭐 깔아놓고 유명한 패션 모델들이 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 그런 걸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사치품, 고급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해서 2017년부터 아마 이화대학교의 디오르가 어떤 멘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화대학교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한국이 세계에서 이미 떠오른 사치품 시장이다. 2020년에서 2021년 1년 사이에 한국에서 최고로 비싼 사치품이 뭐 한 4.6%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의 스타 파워도 뭐 K-팝, K-드라마,
K-무비, K-필름 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워낙에 그 슈퍼파워가 세계적이기 때문에 지난해 디오르가 블랙핑크의 지수 씨를 세계 대사로 패션과 그 뷰티, 디오르는 뭐 화장품도 만드니까는요, 그렇게 했다고 하고 파리의 뭐 패션 위크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면서요. 온라인으로 이런 거 하면은 한 1억 4천만 명이 접속을 해서 본다고 하는데, 그리고 루이비통과 티파니도 한국 스타를 대사로, 대사는 무슨 물건 파는 것도 대사네요. 지금 보니까 블랙핑크의 로제라고 부르는 건 맞나요? 로제 씨를 대사로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요즘에 미국 매체에서 한국은 사치품, 고가품이 너무너무 잘 팔리는 국가다 하는 내용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가지 이슈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도 한국도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죠. 미국이 이 곤란에 있어서는 조금 덜 겪는 편입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도 대통령이, 상원 의원이, 하원 의원들이 공화당 빼고, 공화당은 많이 그렇진 않아요. 적극적이진 않아요. 공화당 하원은. 이렇게 푸틴 측근의 사람들을 옥죄고 경제 제재를 하고 많은 것들을 비난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미국은 워낙에 에너지 수입이 뭐 다 합쳐도 러시아에서는 수입하는 전체의 뭐 8%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은 미국 자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처럼 뭐 석탄이 몇십 퍼센트, 전체적인 다른 에너지가 뭐 60%, 65% 하면은 힘든 거죠. 힘든 건 분명한데,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석탄 수입을 끊고 대안 찾기를 한다. 일본이 먼저 찾은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 호주라든가 인도네시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디플로맷에 어떤 분이 기고문 쓰신 것을 전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하루빨리 이거 장기화된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한국도 하루빨리 다른 나라, 특히 호주가 중국과 사이가 나쁘니까 대안을 찾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계기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해야지 된다고 전해드렸었잖아요. 일본은 호주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확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 대안 찾기가 조금 힘들다고 지금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멘트 제조업체도 그렇고, 두 나라 다 합쳐서 러시아가 석탄 수출을 하면은 5분의 1이 한국과 일본으로 간답니다. 근데 중국이 더 많이 가져가요. 중국이 넘버1이고, 한국은 석탄은 뭐 그다지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일본의 규수 전기발전소는 3월 말부터는 완전히 그 러시아 석탄을 그 수입을 안 했고, 일본이 석탄을 굉장히 기반으로 하는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뭐 석탄을 뭐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를 시작을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할린 같은데 뭐 꼭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에 영국이나 미국 회사들은 빠져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사할린 오일 가스 프로젝트는 아직까지는 개입하기로 했답니다. 일본의 에너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그 빠져나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회사도 최근에 광산 같은 것을 많이 줄이고 있고요. 기후변화 이런 문제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의 시멘트 회사 유연탄은 4분의 3이 그 러시아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미 가격이 올라갔고 인벤토리가 5월 말까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시멘트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랍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산을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고, 러시아산을 뭐 하나도 안 갖는다는 것은 지금 한국으로서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고요. 아무튼 한국전력도 2월 달부터, 2월 말이었겠죠. 당연히 2월 24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다변화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민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한국에 관해서 뭐 많은 매체가 AP통신도 보도를 했고, 야후 뉴스, 또 뭐 시사주간지 타임 같은 데서도 보도를 했는데, 러시안 크랩을 많이 드시잖아요. 한국 분들이 요즘에. 그 크랩 열풍에 윤리적인 논쟁이 딱 들어가 버렸다. 이게
가격이 딱 내려가고 우리가 이거 러시아 걸 먹어야지 돼? 러시아가 이런 에너지 수출, 무기 수출, 농산물 수출, 그리고 어류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뭐 디너 킹 크랩이라든가 러시아산 작은 뭐 스노우 크랩도 있고 랍스터 별미다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슈퍼마켓 온라인에서도 인기가 있었고요. 2월 달부터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금 그 러시아 어류 수입을 금지했죠. 그러니까 매입이 한국에 많이 들어가는지 그건 제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일을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서 조금씩 덜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인도가 득을 보잖아요. 아주 싸게 들여가고 있고 그런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2월 말부터 가격이 반 정도로 크랩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이 크랩은 필수품이 아니잖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침공해서 사람들을 피난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말 안 듣는다고 어떤 시의 시장과 아들과 남편을 그렇게 살해하는데 이거 먹어줘도 돼? 전쟁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보이콧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소비자 측에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빨리 전쟁을 끝내야지 해서 구매를 자제하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떠한 꼭 그 러시아산 크랩만 파는 게 아니라 때로는 또 뭐 크랩을 팔면서도 다른 거로도 이거 대신에 뭐 치킨이라든가 다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제화 시대에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한국은 석탄 수입 억제 뭐 그리고 뭐 제재 이런 것은 했지만 식품 제한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회에서도 4월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할 예정입니까? 4월 11일이면 오늘이네요. 오늘 할 거면 일본보다 먼저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일본 다 했는데 한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뭐 지금 우리 국내 사정도 있고 현대도 있고 그런데 그럼 아예 끝까지 하지 말던가. 어차피 할 거잖아요. 이런 식의 외교가 한 발 늦은 외교라는 거죠. 어차피 할 거면 화끈하게 해주고 이 일본은 할 것 다 해주잖아요. 할 때는 꼭 뒷차를 타요. 이런 때. 그래서 비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도와 모호한 전략. 한국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북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은 이번 지난 5년 동안은 상당히 뭐 반일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지만 이 그 문재인 정권에서요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나갔지만 애매모호하게 중도적인 전략을 해야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포린팔러스에 실린 기고문을 전해드렸었는데 계산을 잘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뒷차를 타지 않으려면은 어떤 때는 정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강대국이야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뭐 역사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떤 때는 물론 아직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빈부 차이도 굉장히 심하고 하지만 부자 나라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 빈부 격차 같은 것을 국내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더라도 어떤 다른 나라에서 공정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것들도 도와주고 젤렌스키 같은 사람 연설한다 그러면 어차피 해줄 거면 빨리 와서 기분 좋게 연설하십시오 하라고 하고 그럼 이태리 같은 나라 벌써 캐나다, 미국, UN, 유럽연합, 나토, 영국, 프랑스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했습니까? 일본까지. 한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력이 이만큼 왔으면 이것은 지도자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국민들의 의식도 지금 잠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동참을 해야지 돼 하는 거.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다 그쪽 한쪽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떤 때 그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국제사회의 질서에 맞게 사업을 할 때도 푸틴과 사업을 할 때는 조심을 했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뭐 결국 굉장한 지금 긴장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미국의 매체에서 다 보도합니다. 다음 주잖아요.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국가주석의 110회 되는 생일. 이건 이제 미사일 테스트를 넘어서 아마 핵실험을 할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이 높아라고 많이 각오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중단됐던 것에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쓴 한 분은 돈이 없어서 중단했다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분들은 뭐 개발할 만큼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는 동면 상태에 들어간 것이야. 그러다가 시기를 봐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지금이야 하고 최근에 연이어서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매체에서도 이 내용을 두고두고 말합니다. 마치 1980년도에 헐리우드 영화처럼 탁 선글라스 끼었다가 선글라스 확 벗고 시계 보고 막 문이 열리고 무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뭐 여러 앵글에서 막 발사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했다는 거죠. 서울이 지금 미사일 또 핵실험 이런 얘기들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한국 소유의 금강산 리조트에 있는 그 해금강 호텔 이름이 해금강이죠. 우리는 해금강 호텔 쓰는데 호텔 해금강이라고 썼던가요? 아무튼 그 빨간 색깔로 써놓은 그것을 원래 2019년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이 어그러져.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별 성과 없어. 그리고 나서 남한의 시설을 허물다가 완전히 허물지 못한 거죠. 코비드 19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미국이 관광도 못하도록 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하고 싶어 했죠.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에서 제재를 그걸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못했던 게 많은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결정적으로는 미국과 대화를 해야지 되는 거지만,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한국에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슬쩍 미국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라도 이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랬는데 한국으로서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미루고 있던 것이 이번에 철거를, 해금강 호텔 철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998년도에부터 시작이 돼서 수십 개의 한국의 어떤 그 건물 같은 것이 그곳에 설치가 됐는데, 뭐 그냥 북한은 나의 길을 가련다잖아요. 철거하고 한국에서 해명이라도 해라, 설명이라도 해라, 대화하자, 이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조건 없이 대화하자 하는 미국의 요청도 완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은 그냥 살짝살짝 미국에서도 나오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죠. 이 BTS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서 공연을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니까 BTS 팬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시위한다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결정난 건 아니야 라고 한다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미국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다 있죠.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무슨 뭐 누구 김장훈 씨, 그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취임식에 또 누구가 있었죠. 싸이, 또 문재인 대통령은 하도 급하게 했으니까 취임식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K-팝, 뭐 K 이런 것으로 많이 정치적인 힘을 키우는데 썼던 게 사실이죠. 북한에 무슨 뭐 여자 가수들 많이 대동을 하고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BTS와는 유엔에서 저 처음 봤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팝 스타들과 나란히 인터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유엔 관계자인데 나란히 앉아서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그런 형태의 인터뷰는 저 처음 봤다니까요. 그런 형식으로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BTS 등등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 그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미국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이게 미국 뉴스이기도 하고 한국 뉴스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냐면 내가 져서 그 헤드라인을 이렇게들 잡았습니다. 내가 져서 가장 해피한 사람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일 거야. 그런데 미국에선 여기에 뭘 포커스를 뒀냐면 내가 져서 내가 졌다는 것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증거를 알고도 1월 6일 날 시위를 하라고 했다. 그 뒤에도 계속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도 사람들을 많이 이거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했다. 알면서도 그랬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데 내가 져서 가장 해피한 사람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라고 했고 실제로 협상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했다. 50억 달러를 낼 예정이었지 1년에 한국에서. 그런데 내가 졌기 때문에 그는 회피할 거야. 글쎄요.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배심원단의 나중에 검사가 졌다는 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알면서도 그 뒤에 계속 다른 주장을 했었다 하고 이게 이제 또 재판으로 가고 하면 그렇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애틀랜틱의 한 교수가 프린스턴 교수예요. 줄리안 젤라이저라는 교수인데 이 교수가 이제까지 역대 뭐 대통령에 관한 책을 많이 여러 권 썼습니다. 다른 분과 함께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을 쓰고 있다는 게 지난해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니까 보도가 되자마자 며칠 뒤에 바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아무도 부시도 오바마도 이렇게 책을 쓰고 있을 때 전화 안 했대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평가하고 책에 어떻게 실리느냐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교수가 이 애틀란타에 이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중국도 회피할 거야. 물론 러시아도 회피할 거야. 어쩜 이란도. 그런데 제일 먼저 가장 강조한 것이 방위비 분담금을 한 1년에 50억을 내기로 했는데 50억 달러. 내가 안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 하는. 그래서 이 기사의 포커스는 역사가들이 트럼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책에 쓸 것인가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관심이 있었다 하는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보도가 됐는데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마치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